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가 있는 저녁 변상욱입니다. 네, 시청자, 청취자 여러분 오랜만에 뵙습니다. 이세나입니다. 오늘은 제가 류이자와 함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예. 오늘 준비된 소식은 어떤 것들입니까? 네, 먼저요. 이 범죄자 인도 송환법으로 촉발된 이 홍콩 사태가 좀처럼 누그러들지 않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네. 국제공항이 시위대 점거로 폐쇄가 됐다가 오늘 새벽 다시 업무가 시작되는가 싶었는데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은 다시 셧다운 상태, 그러니까 일시 업무 중지 상태라고 하죠. 이 때문에 중국 당국이 직접 개입할 것이라는 우려도 자꾸 높아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요, 이 전문가와 함께 홍콩 공항 점거 사태의 배경 그리고 전망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까 합니다. 그리고 오늘도요, 샵 0945번의 유료 문자로 류이자 가족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유튜브 그리고 팟빵 댓글도 열려 있으니까요. 다양한 목소리 보내주세요. 네, 오늘 첫 소식 알아보죠. 오늘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당정청 회의가 열렸습니다. 관련 예산을 2조 원 가까이 늘리고 또 이른바 예비 타당성 조사도 면제해서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인데요. 이만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국회에서 만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의 판단은 같았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가 다시 반복될 가능성이 높으니 우리 산업에 미칠 불확실성을 미리 차단하자는 겁니다. 일본의 수출 제한 조치가 가져오는 직접적인 피해보다도 이런 불확실성이 가져오는 간접적인 피해가 더 클 수도 있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을 만난 4대 그룹도 적극적으로 요구사항을 전달했습니다. 민주당은 소재, 부품, 장비 분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화답했습니다. 국익이라고 하는 큰 원칙 앞에 모두가 원팀으로 함께 일치 단결해서 비상하게 대응해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당정은 일단 1조 6천억 원 규모 사업에 대한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돈을 더 풀어 경제에 활력을 넣겠다는 이른바 확장적 기조 속에 일본 수출 규제 대응 예산을 2조 원 가까이 대폭 늘려잡기로 했습니다. 이 예산은 보다 과감하게 또 발굴해서 반영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럴 경우 내년 예산안이 530조 원에 이를 것이란 예상도 나오자 자유한국당은 발끈했습니다. 예산이 사용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상당히 이것은 잘못된 예산 편성의 길로 가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검토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의 경제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이 쏟아지는 가운데 여권 일각에서는 지나치게 많은 일정에 집중도는 오히려 떨어졌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YTN 이만수입니다. 우리 정부가 일본을 수출 심사 우대국에서 제외한 것과 관련해서 일본이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그러느냐, 근거가 불분명하다 반발을 했었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다시 반박에 나섰습니다. 네, 일본 세코 경제산업상의 이 반발 발언에 대해서 우리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요, 일본이 국제 수출 통제의 취지나 원칙에 어긋나게 제도를 운용하는 구체적 사례들을 확보해 놓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정부는 언제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뺄 건가, 또 언제 WTO에 제소할 건가, 이런 조치들에 대한 이제 적절한 타임을 계속 살피고 있는 거죠. 그래 연구를 하면서 아마 하나씩 조치를 취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니 그런데 선배님, 이렇게 서로 치고받으면서 좀 세게 펀치를 날리면 안 되는 어떤 이유가 있는 건가요? 글쎄요, 아무래도 전문가께 여쭤봐야 될 일이지만 일본이 한 걸 그대로 따라서 똑같이 공격하면 흔히 말하는 상응 조치라고 하기도 하고 거울 입법이라고도 해서 WTO가 금지하고 있는 부분에 속하는 듯합니다. 혐의를 피하려면 일본 따라하기가 아닌 조금은 다른, 조금 살짝 약한, 또는 뭐라 그럴까, 일본이 저지르기 전에 등등 여러 가지 전략들이 필요한 걸로 보입니다. 아, 그런 거군요. 그래서 우리 정부가 이건 상응 조치가 아니다라고 전제를 하고 또 일본이 우리에게 저지른 것만큼 받아치지 않고 좀 실제적인 조치는 뒤로 미루는 거군요. 그러는 경우도 있고, 대신 일본이 전략 물자를 어떻게 엉터리로 관리하고 WTO 규정을 위반했는가, 이런 사실 증거들은 가능한 많이 모아두어야겠죠. 그렇군요. 자, 일본에 맞서는 이 공격 전략만큼이나 방어도 중요할 텐데요. 일본과 거래하는 우리 중소기업의 절반은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에 무방비 상태, 그러니까 아무런 대비도 안 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래서 정부가 나섰습니다. 소재와 부품, 장비 산업을 중심으로 해서 국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협력할 수 있도록 길을 트는데 팔을 걷어붙인 겁니다. 최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나라를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일본의 조치는 오는 28일부터 시행됩니다. 불과 보름 정도가 남았습니다. 실제 시행에 들어가면 일본 정부로부터 자율준수 프로그램, ICP 인증을 받은 기업과 거래하는 대기업보단 그렇지 못한 중소기업에 타격이 예상됩니다. 우리 중소기업이 일본에서 제품을 수입하는 비중은 평균 65%로 꽤 높은 편입니다. 하지만 중소기업의 절반가량은 일본 정부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에 여전히 무방비 상태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중소기업 10곳 가운데 6곳은 반년 안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또 실제로 이제 중소기업들이 내가 거기에 해당이 되는지 부분도 아직은 불분명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준비를 해야 되겠다 또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아직은 하지 못했을 것 같고요. 여기에 우리 중소기업이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어도 대기업이 쓰지 않는 구조도 어려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려웠던 점은 국내 대기업들이 국산화가 돼 있는 소재 부품을 잘 사용하지 않고 일본 제품을 더 신뢰하는 경향이 있고 규모의 경제 갖추면서 원가 절감하는 부분이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정부의 발걸음도 빨라지는 모양새입니다. 당장 이번 사태를 계기로 소재와 부품, 장비 산업의 자립화를 위한 체질 개선에 나서고 있습니다. 대기업이 필요로 하는 품목을 제안을 하면 국내 중소기업이 개발 생산을 하고 또 대기업이 구매하는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로 촉발된 위기를 과연 기회로 바꿀 수 있을지. 그 해법 가운데 하나가 중소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강소기업으로 탈바꿈하도록 모든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YTN 최아영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대응이 일본의 앞으로의 전략이나 또는 일본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건국대 경제학과의 최백은 교수를 모시고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네. 우리가 일본 화이트리스트와 관련된 조치에서 일본을 이제 빼버렸습니다. 결국 백색 국가에서. 이렇게 되면은 이 조치는 시기적절하고 어느 정도 타당한 건지 평가하시기 어떻습니까? 일단 일본이 이제 우리를 백색 국가에서 제외를 했잖아요. 예. 그건 이제 그러니까 우리를 더 이상 이제 우방 국가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근데 그동안에 일본을 이제 우방 국가로 분류가 돼 있는데 예. 뭐 일본이 우리를 우방 국가로 인정을 안 하는데 우리가 일본을 우방 국가로 인정하는 거는 뭐 형식상도 맞지 않고요.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이 결국은 시행으로 들어갈 것이냐 안 들어갈 것이냐 하는 것은 아직 시일들이 좀 남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이제 기싸움들을 좀 이제 하고 있는 측면이 있는데요. 우리 같은 경우도 지금 일본을 제외했지만 바로 이게 시행되는 게 아니라요. 이제 시행령을 개정을 해야 되고 고지를 개정하는데 한 20일 정도 걸립니다. 걸리기 때문에 그동안에 이제 그러니까 이 고시 개정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의견 수렴 과정들이 있는데 정부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일본이 만약에 이 조치가 불만이 있으면은 의견을 제시하기를 이제 바라고 있는 거고요. 그럼 그 과정에서 그러니까는 좀 이제 협상할 여지들이라든가 아니면 일본에 그러니까는 수출 규제에 대한 철회를 그러니까 요구를 할 이런 생각들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우리 정부는 가급, 나급으로 됐던 걸 가해 1, 가해 2로 나누면서 밑에 그룹으로 이제 일본을 밀어보냈습니다. 실제로 일본의 어떤 우리와의 무역에서 어떤 어렵고 힘든 어떤 일들이 이 정도면 생기는 겁니까? 아직은 모르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게 되면요, 일본도 그 동안에 이제 그러니까 ABC 세 그룹으로 돼 있었어요. 근데 이제 하나를 더 추가해가지고 A, B, C, D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A에 있다가 이제 B 등급으로 이제 낮췄고요. 그다음에 B 등급에 있는 국가들을 일부를 B에다 남겨두고 나머지 C로 이제 이렇게 옮기고 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재밌는 게 보게 되면요, C 그룹에 싱가포르나 대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이제 우리가 그 외무장관 이 회담에서 싱가포르 장관이 이런 말을 했어요. 자기들은 그러니까는 뭐 B 그룹에 있는지 전혀 느끼지 못했다. 이런 식의 얘기를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앞으로도 그러니까 싱가포르에 대해서 그러니까 더 뭐 엄격해질 가능성은 없단 말이에요. 일본 입장에서는요. 그러면 C 그룹보다 B 그룹에 속해 있는 우리는 더 걱정을 하지 않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왜 의미를 갖냐면요.
여기에서 이제 그러니까는 그 전략 물자를 관리하는 거와 관련해서 어떤 구체적인 품목들을 지금 정하지 않았어요. 일본도요. 예. 정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1194개나 되는 그 품목들이 모두가 그러니까 사실 브레이크 걸릴 수도 있는 거고요. 예. 모두가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허용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이제 그건 뭘 의미하냐면 굉장히 불확실성이죠. 그러니까 일본 정부의 입맛에 따라서 상당히 이제 이게 그러니까 자의적으로 운용될 가능성을 이제 그러니까 시사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그 불확실성은 우리한테 굉장히 불안감을 주는 것이고 그 불안감은 우리 내부에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혼란을 좀 야기할 수 있죠. 예. 이제 불만이라든가 내부의 어쨌든 간에 혼란을요. 그래가지고 한국 정부의 입장을 좀 이제 어렵게 만들겠다는 이런 취지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이제 똑같은 조치를 하는 것은 일본 기업들에게는 우리나라 수출 상품을 수입하는 일본 기업들에게는 마찬가지 똑같은 불확실성을 의미를 합니다. 아하, 예. 예, 불확실성을 의미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품목들은 이제 그러니까는 일본 정부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아마 우리 정부들도 이제 조치를 취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일본 정부에서 지금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WTO 위반했다 이런 얘기 하는데 네. 저는 그 표현이 재밌는 게요. 예. 일본 정부가 사실은 자기들이 그러니까 화이트리스트 배제한 것이 이게 사실은 WTO 자기들 한 것을 사실 우리 정부는 똑같이 사실 그러니까 모방을 한 거예요. 예. 강도 차이는 좀 있지만요. 네. 근데 그러면 일본이 스스로 WTO를 위반했다는 걸 자인하는 것 측면도 됩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 정부는 굉장히 신중하게 제가 볼 땐 잘 하고 있는 게요. 이게 보복 대응이라는 것을 이제 그러니까 아니하기 위해서 지금 WTO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이게 보복 조치냐 아니냐 이거 가지고 이제 가거든요. 예. 보복 조치게 되면 이건 금지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일본은 지금 보복 조치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수출 관리를 지금 그러니까 좀 운용을 좀 바꾸는 것뿐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러면 이제 마찬가지로 우리도 거기에 이제 저걸 핑계를 안 주기 위해서 우리도 지금 그러니까 수출 관리를 지금 가는 것이고 그리고 일본보다는 약간 좀 강도가 낮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뭐 그러니까 이 그 수출 허가 이 기간을 우리는 뭐 이제 5일을 갔던 한 15일 정도로 이렇게 최대 연장했는데 예. 일본은 90일까지 돼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제 일본보다 좀 약하죠. 약한데 이거는 뭐 사실은 기일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 정부가 칼자를 쥐고 있는 거예요. 예. 이제 수출업자들이 수출하겠다고 할 때 이 품목이 관리 대상 품목이냐, 주로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대량 살상 무기와 관련된 이런 거 관련된 거냐, 그러면 이게 용도가 어디고 누가 쓸 것이냐, 그리고 현장 심사할 수 있고 극단적으로는 수출을 금지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요. 예. 이제 그런 점에서 이제 그러니까는 이 자의적으로 운용되는 부분들이 결국은 불확실성을 주는 것이고 서로가 양국이 지금 핑퐁 게임을 지금 하고 있는 예. 겁니다. 해당 기업들에게는 이게 다 리스크로 작용하고 그 나라 예. 경제가 뭔가 불안해지는 예. 그런 요인들을 이제 목줄을 하나씩 쥐고 있는 그렇죠. 셈이 되는 거군요.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일부는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일본이 우리에게 디스플레이나 반도체의 아주 초정밀 부품 예. 소재들에 대해서는 세계를 갖다 이미 걸었고 물론 그 중에 하나는 일단 슬그머니 조금 풀긴 했습니다만은 우리는 왜 그런 것도 없냐, 왜 이렇게 약하냐 하는 얘기도 일부에서 나오고 결국 그런 것들이 WTO가 금지하고 있는 맞대응 조치를 피해 가려고 하는 거냐. 근데 그것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한쪽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핑계를 대기엔 그렇지만 WTO 입장에서는 그게 맞대응이지 뭐가 또 아니라 그러느냐. 안 통할 거다. 보시기에 안 통할 것 같습니까? 통할 것 같습니까? 저는 후자가 맞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맞대응 어떤 안에 저걸 주지 않기 위해서 예. 정부가 이제 하지 않은 것이고요. 아직 그리고 이제 세계 이제 소재만 빼놓고 세계 소재도 아직 그러니까 피해는 나타나지 않고 있는 예, 상황이거든요. 아직은.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WTO 배제도 이제 그러니까는 28일이나 돼야지 이제 그러니까 판가름이 날 거 구체적으로 날 거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사실 한번 되돌아봐 보세요. 7월 초에 이제 그러니까 3개 소재에 대해서 그 규제를 이제 하겠다고 했을 때 네. 상당히 우리 사회에 불안감이 굉장히 확산되고 했었습니다. 초기에는요. 근데 지금 시간이 지나면서 보게 되면은 한 달 좀 한 열흘 정도 더 지났는데 지난 시간을 보게 되면 굉장히 어떻습니까? 굉장히 빠르게 지금 적응하거나 예. 오히려 상황이 굉장히 지금 많은 게 지금 변화하고 있어요. 네, 네. 예를 들면은 저는 이제 누차 얘기했지만 일본 기업들이 먼저 지금 아우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이 그러니까 지금 한 달 정도 지금 수출을 못 하고 있거든요. 예, 예. 못 하면서 물량이 적체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게 처리가 안 되게 되면은 자금난에 그러니까 지금 압박이 빠지고 그래서
그래서 일본 일부 기업들 같은 경우 우회 수출 방법으로 그리고 이게 만약에 시간이 길어지게 되면 한국 기업들이 아예 거래처를 바꿀 가능성이 있다. 그렇죠. 이렇게 예. 보게 되면 그러니까 주요 고객을 잃게 되고 완전히 그러니까는 일본의 이제 이 경쟁력이 있는 중소기업들이 굉장히 타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회 수출 방식으로 그러니까 정부 정책을 쫓아가다 보니까 자기 기업이 그러니까 먼저 그러니까 다 망가지게 생겼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해서 아베 정부의 정책이 소위 풍선 효과로 인해 가지고 좀 이게 김이 빠지는 이렇게 측면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이런 게 왜 생기냐면요. 제가 볼 때는 일본 아베 정부가 초기에 이거를 승부를 볼 수 있으리라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아, 예. 예,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는 굉장히 원칙적으로 그다음에 이제 국민들 같은 경우도 굉장히 장기전을 대비를 하고 있고 뭐 이러다 보니까는 일본의 중소기업이 원래 경제학적으로 보게 되면요 부품이나 소재를 다루는 기업하고 예. 중소기업들이 되게요. 예. 대기업 완제품을 다루는 대기업과 간에서 협상력은요 대기업이 위에 있어요. 아하, 예. 그런데 지금 거꾸로 뭐냐면 중소기업이 지금 대기업에 지금 목줄을 쥐고선 지금 협박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그러니까 제가 이제 흔히 이제 가미가제식 공격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예. 가미가제식 공격은 굉장히 우리가 볼 때 멍청한 어떤 저기 방식이잖아요. 근데 그런 점에서도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그러니까 이 효과가 지금 이제 약화되면서 그리고 이제 우리도 이제 마찬가지로 국산화라든가 지금 뭐 에칭가스 같은 경우는 예. 이렇게 대응하거나 아니면 이제 해외에 이제 다른 거래처를 이제 알아보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는 지금 포트 레지스트 같은 경우 가장 핵심적인 하나의 소재 중에 하나였었는데 이거를 지금 일본 정부에서 수출을 지금 푸는 이유는요. 예. 잘못하다가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규제해봤자 효과도 못 보면서 자국 기업만 피해를 입히고 예, 이런 이제 그러니까 형국이 지금 이제 벌어지고 있다 보니까 일본 정부도 굉장히 지금 곤혹스러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한국과 일본의 경제 크기를 생각하면서 예. 큰 일본이 작은 한국을 괴롭힌다고 생각을 했는데 예. 기업을 놓고 보면 한국의 대기업에게 일본 중소기업이 상대를 해야 될 이런 형국이군요. 근데 경제 규모를 보더라도요. 예. 우리가 이제 흔히 그 많은 전문가들이 일본 경제를 얘기할 때 80년대 시선에서 멈춰져 있는 측면이 예. 있어요. 근데 일본 경제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굉장히 망가졌습니다. 그러니까 2013년에 아베 정권이 출범하고 난 이후에요. 아베 정부의 그 경제 정책인 아베노믹스라는 것이요. 예. 굉장히 그 아주 괴기한 하나의 방식입니다. 뭐냐면은 일본의 중앙은행이 일본은행에서 돈을 대규모로 찍어내 가지고 예. 이걸 가지고 그러니까는 소득도 증대시키고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는 수출도 증대시키고 나아가선 주가까지 부양을 한다는 겁니다. 아하. 예. 근데 그래가지고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느냐? 한 100엔을 찍어내가지고 한 14엔뿐이 못 만들어냈어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100원을 찍어내게 되면 한 550원을 만들어내거든요. 이게 정상적인 국가의 모습입니다. 근데 일본은 100엔 찍어서 14엔뿐이 못 만들어냈어요. 연이요.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그런 상태 속에다가 지난해 같은 경우 보게 되면 무역 수지가 적자로 빠지면서요. 그렇죠. 예. 일본이 아베 정권이 출범하기 이전 2011년부터요. 무역 흑자 국가에서 적자 국가로 전환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8년 중에서 6년이 적자였었어요. 근데 지난해 이제 무역 적자를 봤는데 2조 2천억 엔이 적자인데 예. 우리한테 2조 6천억 엔을 돈을 벌어갔습니다. 흑자로요. 우리가 굉장히 고마운 나라인 거예요. 일본한테는요. 예. 그런데 자기 지금 뭐냐면 자해를 하면서 상품을 안 팔겠다고 하는 것은 일본의 수출에 그러니까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러면 결국 그게 이제 그러니까는 지금 이제 올해 10월달에 지금 소비세 인상까지 예상돼 그렇죠. 있고 예. 최근에 미중 전쟁 속에서 또 이제 엔화 가치가 굉장히 강세를 띠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지금 뭐 잘못하면 일본은 제가 올해 마이너스 성장률까지도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경제는요. 소득이 100이라고 한다면 경제 규모를 100이라고 할 때 내수가 한 90이고 예. 수출이 한 10이라고 한다면요. 일반 사람들은 이 90이 이제 90%가 되니까 비중이 크다고 생각하는데 예. 내수는 자꾸만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90에서 88, 87 이렇게 줄어드는데 수출 증가로 이거를 그러니까 규모를 유지하거나 좀 이렇게 늘리는 방식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수출이 만약에 타격을 보게 되면은 경제 규모 자체가 이렇게 수축이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지금 취약한 상황입니다. 예. 그런 점에서 일본의 그러니까 지금 이 덩치만 크지 굉장히 그러니까 내적으로는 굉장히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이고 그런 네. 점에서 일본의 이런 수출 봉쇄 전략 같은 경우는 수출 규제 전략은 제가 볼 때 성공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하나의 방식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일단 아베노믹스는 실패하고 무역 흑자에서 무역 격자국으로 돌아섰는데 예. 일본의 수출을 하는 중소기업들의 행위에 대해서 일본이 더 까다롭게 하면서 시간을 끈다고 하면 오히려 일본만 손해를 볼 그렇습니다. 것이다 예. 라는 말씀이군요. 우리 정부가 계속 내놓는 정책들 또 오늘 당정청 협의회에서 부품 소재 산업에게 돈을 투입하겠다라고 할 때
늘 이제 겪어본 바로는 정부에서 어디에 뭘 지원해도 저게 제대로 전달돼서 효과가 발생할까 늘 이런 걱정을 하는데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동안에는요 부품 소재를 왜 국산화가 안 된 측면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우리가 이제 그걸 반드시 국내에서 조달할 필요가 없고. 금융위기 이전에 그러니까 한 30년 넘게 국제 분업 구조가 굉장히 촘촘하게 이제 전개되어지면서 해외에서 조달하는 것이 비용 절감에서도 유리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한 측면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국내에서 개발했을 때 이제 그러니까 국내 시장 가지고도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그러니까 수익과 비용 따졌을 때 가격이 아무래도 그렇죠. 비싸군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예비 타당성 조사도 좀 면제한다는 것이 소위 말해서 예비 타당성 조사라는 것은 수익성이 별로 낮을 때 안 하는 겁니다. 투자를 그러니까 정부에서. 근데 이번에는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죠.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부품 소재를 그러니까 일본 말고 다른 국제사회 조달처도 확보를 해야 되겠지만은 똑같은 상황에 직면할 가능성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내에도 그러니까 조달처를 확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제 국내에 이제 그러니까 조달을 확보하는 이 국산화 문제라는 것은 불가피한 상황에 직면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서 정부가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초기에 자금을 많이 지원하고 투입을 해가지고 하는 것은 지금 이건 제가 볼 땐 대기업들도 이 인식에서는 제가 볼 때 동의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기업도 왜 그러냐면 이제 더 이상 해외에다만 이제 그러니까 의존을 해가지고는 언제든지 그러니까 일본 같은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리스크를 이번에 깨달은 겁니다. 그럼 이제 국내에도 그러니까 어차피 조달 기업을 확보를 해놓은 것이 대기업도 리스크를 최소화시키는 방안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제가 볼 때는 부품 소재를 그러니까 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우리 한국 경제에 굉장히 과제였었는데 중요한 과제였었는데. 사실 어떻게 보게 되면 일본의 지금 이제 아베가 그걸 사실 어떻게 보면 해결해주고 있는 이런 형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마지막으로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빨리 외교를 풀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건 공론인 것 같은데 미국한테 좀 빨리 어떻게 도와달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건 현실적으로 어떨 수 없나요? 저는 미국 이제 뭐 김현종 차장도 그런 얘기 했는데 모 방송에 나가서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청구서가 날라온다 이런 얘기했는데.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러니까 미국한테 숙제를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이 개입할 수밖에 없게끔. 이제 저는 그 중에 하나가 민간 부분에서 국민들 여론 속에서 정부도 그러니까 사실 그걸 카드로 일부는 이제 저는 흘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소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있잖아요. 이걸 사실은 그러니까는 활용할 수 있는 명분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더 이상 우방 국가로 안 보는데 안 보겠다니까. 우리가 군사정보 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랬을 때 이 부분이 가장 이제 그러니까는 이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을 만든 게 미국이 사실 그러니까 원해서 만든 거거든요. 그럼 미국은 사실 이런 것이 와야 되는 걸 원치 않을 겁니다. 그러면 어쨌든 간에 이걸 봉합을 하고 싶을 거고 지금 제가 볼 때는 일본도 지금 출구를 지금 찾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명분이 있는 출구를 좀 찾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명분을 결국은 이제 서로 만들어주는 것이 외교의 힘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 속에서 미국이 적어도 객관적인 어쨌든 간에 중개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좀 미국한테도 좀 숙제를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Mon père est resté profondément patriote tout au long de sa vie. Il a toujours apporté son soutien à son pays, même avec des moyens modestes. Il a ressenti un véritable calvaire, non seulement pendant l'occupation japonaise, mais aussi lors de la division du pays. Arrivons, arrivons, arrivons. Je suis tellement honoré de recevoir la médaille destinée à mon père, qui, j'en suis sûr, partagera cet honneur avec moi, lui qui est là-haut dans le ciel. Je suis fier d'avoir le sang de mon père et du sang coréen. 뭉클하죠. 그러네요. 영상에서 보신 대로 문재인 대통령은 광복절을 앞두고
일제 식민 지배에 맞섰던 애국지사와 그 후손을 청와대로 초청했습니다. 네, 문 대통령은 100년 전 기미독립선언서를 인용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번 사태는 남에게 휘둘리지 않는 나라를 만드는 디딤돌이 될 것이다. 이번 소식은 김도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산천이 동하고 바다가 끓는다. 대한이 살았다. 대한이 살았다. 유관순 열사가 감옥에서 불렀던 노래가 청와대 영빈관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3.1운동으로 옥고를 치른 고 신명철 지사가 유관순 열사와 함께 외쳤던 노래가 아들을 통해 소개됐습니다. 광복절을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은 독립유공자와 후손들을 초청해 우찬을 함께하며 우리 자부심의 원천이라고 존경의 뜻을 밝혔습니다. Mon père est resté profondément patriote tout au long de sa vie. Il a toujours apporté son soutien à son pays, même avec des moyens modestes. 독립유공자 어르신들의 살아 생전에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꼭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미래지향적 관계를 맺으며 일본이 잘못된 역사를 깊이 성찰하길 바랐지만 오히려 경제 보복에 나섰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100년 전 기미 독립선언서를 인용해 우리 국민은 여전히 의연하고 성숙한 대응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우리에게 역사를 성찰하는 힘이 있는 한 오늘의 어려움은 우리가 남에게 휘둘리지 않는 나라로 발전해가는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문 대통령은 이에 앞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부품 소재 산업 경쟁력 강화 등 수출 규제 대응과 경기 활성화 대책을 주문했습니다. 여건이 녹록하진 않지만 근본적인 성장세와 재정 건전성 등 경제의 기초 체력은 튼튼하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근거 없는 가짜뉴스나 허위 정보 그리고 과장된 전망으로 시장의 불안감을 키우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올바른 진단이 아닐 뿐만 아니라 오히려 우리 경제에 해를 끼치는 일입니다. 이번 주 문 대통령은 일본에 대한 비판 수위는 낮추면서 인권과 평화 등 인류 보편의 가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정부의 대응 기조가 바뀐 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YTN 김도원입니다. 네, 조금 전 들은 것처럼요. 예. 문 대통령이 지적했던 가짜 뉴스, 허위 정보, 과장된 광고, 과장된 전망 이건 어떤 것들을 얘기하는 건가요? 요즘 가짜 뉴스가 하도 많아가지고 뭐 하죠. 다 설명하기도 어렵지만 요거는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이런 말이 있죠. 아베 정부가 한국의 금융시장을 노린다. 제2의 IMF 사태가 일으켜질지도 모른다. 뭐 일본 은행 보증을 받아야 되는데 이걸 못 받아서 신용장 거래를 못할 수도 있다. 뭐 이런 말들이 떠들죠. 예, 저도 그런 이야기도 돌아다니는 거 봤거든요. 예. 요즘은 사실 신용장 거래 거의 하지 않습니다. 한 20년 전에는 사정하던 거고요. 또 국제 신용도에서 한국이 일본보다 2단계씩 높습니다. 이건 어느 한 기관뿐만 아니라 무디스건, 뭐 스탠다드앤포스건, 그다음에 피치사건 간에 세 평가 기관 모두 대한민국이 일본보다 2단계씩 높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우리 은행에 보증을 필요로 하면 몰라도 우리가 일본계 은행에 보증을 꼭 필요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일본과 거래하려고 일본계 은행의 보증을 받는 비중을 따져보니까 지난해 0.3%밖에 안 됐습니다. 또 일본 돈이 자기들 마음대로 빠져나가기도 힘들지만 빠져나간다 하더라도 IMF 비슷한 위험은 결코 없는 거죠. 이제 그리고요. IMF 실사단이 뭐 한국에 온다고 하더라 뭐 이런 내용도 있더라고요. 예. IMF 실사단은 정기적으로 뭐 5년 또는 7년 간격으로 계속 전 세계 나라를 도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올해는 우리나라, 프랑스, 스위스 등 6개 나라가 심사를 받는 해입니다. 그렇군요. 벌써 2월 달에 다 그 스케줄 발표가 나왔어요. 네. 근데 이제 앞에다가 말을 붙이죠. 극비리에 온다더라. 그러니까 그렇죠. 이렇게 비틀어서 교묘하게, 교활하게 속이는 거죠. 예. 네. 자, 이런 상황에서 내년에 열릴 2020 도쿄올림픽을 놓고도 논란이 커지고 네, 있죠. 아무래도 방사능 공포 때문이죠. 맞습니다. 자, 일본 정부가 이 오염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한 채 대회를 정치적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경국 기자의 보도 함께 보시죠. 시민단체들이 옛 일본 대사관 앞에 모여 도쿄올림픽을 둘러싼 방사능 공포와 관련해 아베 정부를 규탄했습니다. 이들은 사고가 났던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에서 오염수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도 일본 정부는 이를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복구에 오히려 매진해야 한다.
평화의 축제인 올림픽을 자국 내 홍보수단으로 삼는 아베 총리의 행태를 우리는 강력히 규탄한다. 대회 개막까지 1년도 남지 않은 상황. 일본은 재건과 부흥을 이번 올림픽의 기치로 내걸었습니다. 이를 증명하듯 후쿠시마 원전에서 20km 떨어진 곳에서 성화봉송이 시작되고 야구 개막전과 소프트볼 경기는 70km가량 떨어진 아즈마 구장에서 진행됩니다. 전문가들은 피폭 가능성을 우려합니다. 토양이나 나무나 이런 데 흡착돼 있던 먼지 형태로 돼 있던 것들이 다시 재활성화돼서 이제 운동장으로 바람 타고 영향을 끼치 이런 개연성들이 있기 때문에 지난 4일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발생한 지진처럼 반복되는 자연재해도 공포심을 키웁니다. 지하수 유출을 막는 차폐 시설이라든지 아니면 방사물질 방출을 막고 있는 커버라든지 여러 안전 시설들에서 문제가 생길 수는 있죠. 대표단 식사도 문제입니다. 일본은 후쿠시마산 농수산물을 선수촌에 공급하겠다고 이미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 청와대 청원 게시판엔 보이콧을 요구하는 의견이 잇따르고 있지만 대한체육회는 불참은 검토하지 않는다고 못 박았습니다. 다만 일본 올림픽 조직위와 지속적으로 안전 문제를 논의하고 식자재를 국내에서 직접 공수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일본 여행 가지도 말고 일본 제품 사지도 말자 이런 운동이 계속 번지고 있는데 그런데 선배님 과연 이런 움직임이 일본 경제에 얼마나 영향이 있을까요? 글쎄요, 뭐 상당히 좀 어려운 문제긴 한데 예를 들면 일본 경제 규모의 전체 이제 액수가 나오는 거고 네네. 우리가 관광으로 일본에 갖다 주게 되는 돈이 얼마인지 이런 것도 액수가 지난해 지지난해 쭉 이제 쌓여 있으니까 네. 그걸 보면서 몇 퍼센트 줄 때는 얼마, 몇 퍼센트 줄 때는 얼마 이렇게 시나리오별로는 가능하겠죠. 그래서 현대경제연구원이 내놓은 분석이 있습니다. 한국인이 일본 여행으로 쓰는 돈이 만약에 80% 감소한다면 정말 다들 열심히 실천해갖고 100에서 20을 확 주는 거죠. 그러네요. 그러면 내년 일본 경제 성장률은 0.1%포인트는 하락한다. 이렇게 추정을 했고요. 다만 그러면 일본 사람들도 한국에 더 오면 어떡하냐. 그래서 만약 일본인들이 한국 여행 오는 걸 한 40% 정도 줄이면 한국의 경제 성장률은 0.05%포인트 정도 아마 하락할 수 있겠다.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국내 커피 전문점 업계 1위 하면 스타벅스죠. 그렇죠. 예, 그런데 스타벅스 코리아가요. 일본에서 완제품 형태로 수입한 스타벅스 오리가미와 비아 말차 이 두 제품에 대해서 발주 물량을 줄이거나 발주를 잠정 중지하는 걸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 두 제품 본래 판매량이 그렇게 많지도 않았던 제품이고 또 소비자들에게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서 미리 조치를 취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소비하고 있는 이 스타벅스의 그 지분 구조에 일본은 없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스타벅스 코리아는 이마트, 미국 스타벅스 본사가 절반, 50% 갖고 있습니다. 아마 이건 지난해 그 평창 올림픽 개막식 때 벌어진 조스와 쿠퍼 라모라고 하는 사람의 구설수 때문인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예, 이 미국인이 미국 MBC 방송 스포츠 해설자로 나서서 방송하면서 일본의 식민 지배와 관련해서 지지하는 잘못된 발언을 했었죠. 맞아요. 아마 기억하는 분들 계실 텐데요. 그런데 하필 그 사람이 바로 이 스타벅스 이사였잖아요. 그렇죠. 네, 당시 MBC에서 바로 이제 사과를 했고 라모는 트위터로 사죄를 하고 퇴출당했죠. 네. 그래서 뭐 사과가 빨랐고 또 진정성이 있어서 바로 무마된 사건이긴 한데 스타벅스로서는 조금 부담스러운 기억으로 남아 있겠죠. 그래서 미리 조심하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우리나라의 역사적 특수성을 감안하고 국민 여론을 살펴서 배려하는 건 필요하겠지만 이렇게 기업들이 필요 이상의 부담이나 리스크는 갖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 네. 특히 근거 없는 소문이나 가짜 뉴스에 의해서 기업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겠죠. 우리 시민사회가 뭐 그 정도의 성숙한 모습을 보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달 말로 예상되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조 후보자의 과거 산업행 관련 전력이 쟁점으로 떠올라 있습니다.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던 전력이 있는 만큼 부적절 인사다라는 야당의 공세, 그리고 철지난 색깔론이라는 여당의 반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김주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정치권에서는 남한 사회주의 노동자 동맹, 이른바 산호맹 사건이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조 후보자가 울산대 강사 시절 산호맹 산하 남한 사회주의 과학원에서 활동해 대법원에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사실을 두고 법무부 장관직에 적절한지 논란을 벌이는 겁니다. 당시 재판을 담당했던 서울고등법원과 대법원은 조 후보자가 과학원에서 활동한 사실 자체는 인정했습니다. 다만 국가 변란을 목적으로 한 산호맹을 반국가 단체로 판단하면서도 과학원은 이보다 낮은 수준인 이적 단체로 봤습니다. 조 후보자에게 집행유예가 내려진 이유로는 적극적인 가담이 없었다는 부분을 꼽았습니다. 강령 연구실장직을 맡기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운영위원으로 활동하지 않았고 비합법적이거나 폭력적 혁명 방법에 의한 개혁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점을 고려했다는 겁니다. 또 조 후보자가 과학원 활동을 후회하고 있다고 밝힌 점도 가명 이유에 포함됐습니다. 다만 과거 안기부 수사 결과에서 나온 산호맹의 무장봉기나 자살용 독극물 캡슐 제조에 대한 언급은 판결문에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인권단체인 국제 엠네스티가 당시 조 후보자를 올해의 양심수로 선정하기도 했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조 후보자를 맹공하고 있는 한국당을 겨눠 또 철진한 색깔론 공세냐고 거세게 비판했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시비를 걸고 나선 산호맹 사건은 당시 재판 과정을 통해서도 공안당국의 혹독한 고문과 조작 사실이 폭로됐었습니다. 반면 한국당은 조 후보자의 전력으로 볼 때 법무부 장관으로 부적격하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런 분이 대한민국의 헌법 가치를 지키는 법무부 장관으로 맞느냐? 판결문만 보셔도 여러분 판단하시고 이해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에 따라 조국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도 산호맹을 둘러싼 공방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아울러 조 후보자가 대표적인 국가보안법 폐지론자인 만큼 인사청문회에서 국보법 존치 문제를 놓고서도 팽팽한 논쟁이 펼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조국 후보자는 오늘 출근길에서 간략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특히 최근 이 산호맹 사건 연루 논란에 대해선 할 말은 많지만 청문회에서 충분히 답하겠다 이런 말을 남겼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과거 산호맹 사건을 두고 장관으로서 이제 자격이 부족하다라는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할 말은 많습니다만은 인사청문회 때 충분히 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셜 미디어에서 상당히 활발하게 소통을 하셨는데 지금 지난주 지명 이후로는 이제 글을 안 올리고 계시잖아요.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에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 앞에서 답을 드리는 것이 기본 도리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은요. 해군 강감차남 승조원과 특전요원 등 300여 명으로 구성된 청해부대 30진이 출항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일단 기존의 작전구역인 아덴만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고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국제사회에 호위 연합체 구성을 촉구하고 있는 호르무즈 해협이 있죠. 그리로 뱃머리를 돌릴 것인가. 강정규 기자의 리포트를 보시죠. 청해부대 30진이 부산 해군 작전기지에서 출항했습니다. 강감차남 승조원을 비롯해 UDT 특전요원과 링스헬기 부대원 등 300여 명입니다. 아덴만 여명 작전으로 유명한 청해부대는 지난 2009년 창설돼 어느덧 파병 10년째를 맞았습니다. 충무공 이순신함급 구축함이 매년 3척씩 임무교대를 하는데 강감차남의 파병만 이번이 4번째입니다. 완벽한 대비태세와 최선의 임무 수행으로 국민과 국익수, 국제 평화 유지의 사명을 달성하리라 확신합니다. 강감차남은 다음 달 초 목적지인 아덴만에 도착한 뒤 29진 대조영함을 대체해 내년 2월까지 임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미국이 이란에 맞서 호위연합체 구성을 촉구하고 있는 호르무즈 해협까진 100길로 불과 나흘 거리여서 언제든 항로를 바꿀 수 있단 말이 끊이지 않습니다. 특히 청해부대의 작전구역을 호르무즈 해협까지 확대할 경우 국회에 추가 파병 동의가 필요 없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실제 청해부대는 앞서 리비아와 가나 등지에서 발생한 우리 국민 납치 사건에 긴급 투입되기도 했습니다. 지난 9일 마크 에스퍼 신임 미 국방장관 방한 때도
사실상의 파병 요청이 있었지만 우리 군은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강감창항은 기존 임무 수행을 위해서 아덴만으로 이동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선박 보호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 같은 입장은 섣불리 대응했다가 이란산 원유 수입이나 중동을 오가는 주요 바닷길이 막힐 것을 우려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YTN 강정규입니다. 매일 밥상미 식회, 뉴트로 감성여행, 청년 CEO. 이 새로운 라이프, 트렌드의 중심 농업농촌 농협에서 대한민국 행복꿈틀 NH농협. 신제품 여명천사. 여명천사? 정말 좋아요. 금거래는 어디서? KLX 금시장. 다양한 세금 면제, 주식처럼 편리한 거래. 금거래 증권사로 가자. 신용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로 빛을 잃어가는 우리의 사회. 고려 신용정보가 밝히겠습니다. 당신의 희망찬 미래를 위해 고려 신용정보. 브리핑이 있는 저녁 시간입니다. 중요한 사건 사고 소식을 이현아 기자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첫 소식은 탈북민 모자의 사망 사건. 네, 그거군요. 맞습니다. 예. 서울에서 탈북민 어머니와 아들이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인데요. 지난달 31일 오후 2시 30분쯤 서울 관악구 봉청동의 한 임대 아파트에서 탈북자 42살 한모 씨와 6살 아들 김모 군이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아, 이유를 떠나서 참 안타까운데요. 네. 먼저 어떻게 처음 알려지게 된 건가요? 일단 이 탈북모자 사망 소식은요. 검침원의 신고로 처음에 알려졌습니다. 이 한 씨 집이 수두료 미납이 됐습니다. 그래서 단수 조처가 됐고요. 이후에 이제 검침원이 한 씨 집을 방문했다가 악취가 심해서 아파트 관리인에게 알렸습니다. 이후 이제 아파트 관리인이 강제로 창문을 열고 들어갔고요. 그 현장에서 숨져 있는 2명을 발견한 겁니다. 이 발견 당시에 씨 씨는요. 이미 심하게 부패한 상태로 사건 수사하고 있는 경찰은 한 2달 전에 숨진 것으로 시기를 추정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모자가 숨진 원인은 뭘로 추정하고 있는 겁니까? 일단 현재까지는 이들 모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정황이나 혹은 타살 혐의점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다만 이제 숨진 한 씨의 냉장고 안에서요 고춧가루 외에는 먹을거리가 전혀 없었고 발견된 시신 역시 굉장히 마른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찰은 이 생활고 정황 등을 토대로 제대로 먹지 못해서 굶어서 숨졌을 가능성에 대해 수사 중입니다. 정확한 사망 원인을 위해서는 국가수에 부검을 의뢰해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어머니도 참 젊은 나이고 아이도 참 어린데 너무 안타깝네요. 그런데 이 모자가 처음 한국으로 넘어온 건 언젠가요? 네, 이 한씨 모자는 지난 2009년에 탈북해서요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1년간 기초생활수급비를 받았습니다. 중국 교포를 만나서 결혼을 했고요. 경남 통영과 중국 등을 오가면서 생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올해 1월 이 남편과 이혼 후에 극심한 생활고를 겪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씨가 이혼 후에 국가로부터 받은 지원금은요 아동수당 10만 원 그리고 양육수당 10만 원씩 총 20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근데 아동수당의 전후는 이 연령 제한이 있어서요. 올해 3월부터는 이마저도 끊어질 상태였습니다. 네. 그런데 그래도 아파트니까 뭔가 사람들이 조금 더 일찍 발견할 수 있었을 텐데 아까 2달 정도라고 하면 정말 늦게 발견된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일단 이 한 씨 모자가 왜 이렇게 늦게 발견됐나 이거 좀 보면요. 이건 모두 다 추정입니다만 현재까지 경찰 수사를 바탕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 한 씨 모자가 이웃들과 별다른 교류가 없이 좀 조용하게 지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때문에 주변에서 제대로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더 보이고요. 한 씨 상황을 좀 보면은 뭐 한부모 가정 지원 제도나 혹은 이제 긴급 복지 지원 제도 등을 통해서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까지는 신청한 적은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 취재 과정에서 연락이 닿은 탈북자들 역시요 이번 사건에 대해서 힘들게 탈북을 했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다니 안타깝다 이런 목소리를 냈습니다. 또 궁금한 게요. 정부에서는 따로 이 탈북민들을 관리하고 있지 않나요? 네.
물론 당연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이제 탈북민에 대한 관리가 안 됐던 부분이 있다고도 인정을 했는데요. 문제는 이제 항 씨처럼 자주 이사를 다니거나 아니면 이웃과 왕래가 없는 경우에는 이 정부에서도 이들의 행적을 추적하기가 사실상 어렵다라고 말을 합니다. 한 씨의 경우는 이제 국내 정착 이후에도 중국으로 건너갔다가 지난해 10월 서울 관악구로 다시 전입을 한 상태였는데요. 통일부 당국자는 이제 이 전입 이후에 거주지 신변보호 담당관이 전화 연락을 취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 때문에 이 탈북민이 받을 수 있는 최대의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한 측면이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통일부는 이 경찰 조사가 종료되는 대로요 관련 보고를 받고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 뭡니까? 네, 다음 소식은 회식 자리에서요 부하 직원 뺨을 때려서 네. 이 대기발령 조치를 받은 경찰 관련 소식입니다. 사건은 지난 1일 서울 강남구의 신사동 한 술집에서 벌어졌습니다. 강남경찰서 관할 내 파출소장인 A 경감이요 술집에서 진행된 회식 자리에서 20대 순경급 직원 2명의 뺨을 때린 겁니다. 이 당시 술집에서는 파출소 직원 10여 명 정도도 있었습니다. 아니 뭔가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때리지 않았을까 싶긴 한데요. A 경감이 그 직원 2명의 뺨을 때린 이유 밝혀졌나요? 예, 지금까지 밝혀진 이유로는 술을 더 마시자. 그래서 2차로 이동하자라고 요구를 하다가 직원들의 뺨을 때린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후 직원들이 이제 공식적으로 강남서의 피해 상황을 보고한 건데요. 보통 이제 경찰이 이런 식으로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면은 상급자의 복무 규정 위반이나 뭐 직장 내 괴롭힘 등이 발생하면 이제 경무과에 보고를 하고요. 이후에 청문감사관을 거쳐서 최종 지휘관인 서장에게 보고를 하는 체계가 됩니다. 현장에서는 이런 이제 회식 자리에서 직원들을 폭행하고 회식을 강요했다. 그러니까 소위 이것은 갑질행위다라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관련해서 전문가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상급자가 이제 비번이나 근무 시간 이외에 같이 모여서 회식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일정한 회식 기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뭐 강요를 하는 더 마시자, 더 이어가자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 부분들이 사실은 강요로 보이거든요. 옛날에 나는 이랬는데 왜 너희들은 지금 상급자한테 이렇게 하지 못해 하는 이런 단면들이 결국은 이런 사태를 촉발을 할 수밖에 없다. 해프닝이라고만 볼 수 없는 이런 어떤 사건이 생겼다. 이렇게 진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직도 우리 경찰들의 인식이 거기까지밖에 안 가 있나 뭐 이런 이제 생각도 들긴 하는데 그럼 A 경감은 어떻게 조치가 됐습니까? 일단 사건 발생 이틀 뒤인 지난 9일요. A 경감은 대기발령 조치를 받았습니다. 현재 서울경찰청에서 A 경감에 대해서 조사 중인데요. 이후에 이제 징계 여부가 정해질 예정입니다. 아시다시피 이 강남경찰서는요. 클럽 버닝썬 사태 이후에 유착 비리 등으로 논란이 제기됐던 곳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경찰청은 강남서를 특별 인사관리구역 제1호로 지정을 했었고 최근에는 대대적인 인적 쇄신까지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속 경찰 164명이 전출됐고 또 130명이 전입되는 인사가 단행됐었고요. 사실 심지어 지난달에는 이 자정 분위기 조성을 위한 술 안 마시기 실천 운동까지 내부적으로 벌이기까지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치에도 또 이런 문제가 터지면서요. 제대로 자정 노력을 하는 것이 맞냐 이런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예. 이현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별장 동영상 논란의 당사자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억대 뇌물 혐의로 기소된 뒤에 처음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김 전 차관은 혐의를 모두 부인했는데요. 앞서 성폭행 혐의 등에 대해서 이미 2차례 무혐의 처분받지 않았냐. 그런데 검찰이 어떻게든 처벌하려고 이번에 생뚱맞게 뇌물 혐의로 기소한 거다. 이런 주장을 펼쳤습니다. 박기환 기자의 보도 함께 보시죠. 1억 7천만 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자신의 첫 공판에 출석했습니다. 황토색 수의를 입은 채 흰 수염을 길게 기른 모습이었습니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이 지난 2006년부터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게 수차례 뇌물과 성접대를 받고 사건 진행 상황을 알려줬고 또 다른 사업가 최모 씨로부터도 5천만 원이 넘는 뇌물을 받았다고 공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 전 차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10여 년이 지나 대부분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객관적 물증이 거의 없고 범행의 시와 장소도 특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과거 성폭행 혐의 등에 대해 이미 2차례 무혐의 처분을 받았음에도 검찰이 어떤 혐의로든 처벌하기 위해 생뚱맞게도 뇌물 혐의로 기소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전 차관 측은 윤 씨 등에게 향응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친분 관계였을 뿐 직무 연관성이 없어 뇌물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원주별장 동영상에 대해서는 여성 동의 없이 촬영된 불법 영상으로 증거 능력이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오는 27일 별장 동영상 증거 능력 확인 등을 위해 윤 씨를 증인으로 부를 예정이라 두 사람이 처음 법정에서 대면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다음 달 3일에는 영상을 CD에 담은 윤 씨의 조카와 영상 감정인도 증인으로 신문할 방침입니다. YTN 박규환입니다. KT 채용 비리가 이루어졌던 지난 2012년 그 당시 KT 비서실에서 관리했던 이석채 전 회장의 지인 명단이 법정에서 공개가 됐습니다. 1,000명 넘는 유력 인사들 이름이 명단에 쭉 있었습니다. 네, 물론 김성태 의원도 포함이 됐습니다. 특히 김 의원은 요주의 국회의원, 중요도 최상이라는 설명이 적혀 있었습니다. 김대겸 기자의 보도 함께 보시죠. 김성태 의원의 딸이 KT에 부정 채용됐던 지난 2012년, 당시 KT 비서실에서 김 의원을 최상의 요주의 인물로 평가한 내부 문건이 법정에서 공개됐습니다. 검찰이 KT 비서실에서 관리했던 이석채 전 회장의 지인 리스트를 증거로 낸 겁니다. 김성태 의원 이름 옆엔 요주에 전화 관련 시비를 많이 거셨던 국회의원이라는 문구와 함께 KT 출신, 중요도 최상이라는 설명이 적혀 있었습니다. 명단에는 이 전 회장과 친분이 있는 유력 인사 1,100여 명의 이름과 특이사항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 가운데 일부만 공개됐습니다. 증인으로 나선 옥모 전 비서팀장은 이 전 회장의 지인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문건을 만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명단에는 허범도 전 새누리당 의원의 이름도 올랐는데 허 전 의원의 딸 역시 인적성 검사와 2차 면접에서 불합격 수준의 평가를 받고도 최종 합격했습니다. YTN 김대겸입니다. 정부가 예고했던 대로 분양가 상한제 확대 카드를 꺼내 들었죠. 예상했던 일이지만 부동산 시장은 많이 출렁이고 또 뒤숭숭한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이번에 정부가 구체적인 시행 대상과 시기에 대해서는 여지를 남긴 상황이어서 재건축 단지들 셈법이 복잡해졌는데요. 자, 정부 발표 뒤에 부동산 시장 분위기는 어떤지 이하린 기자가 현장에 나가봤습니다. 전체 12,000여 가구, 일반 분양 물량만 4,700여 가구인 서울의 초대형 재건축 단지입니다. 민간 택지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확대하는 방안이 발표된 뒤 조합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조합원들의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정부가 관련 시행령을 오는 10월에 공포하겠다고 하면서도 구체적인 적용 대상과 시기는 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겠다고 밝히면서 섣불리 대응하기보단 추이를 지켜본다는 입장입니다. 후분양을 결정했던 이 단지는 조만간 총회를 열고 선분양 전환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8월 24일 날 임시총회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때 부의된 안건 중에 선분양, 후분양에 관련돼서 조합원들의 의견을 개진하는 절차도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재건축 단지들의 셈법이 복잡해진 가운데 기존 주택시장은 지역별로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입주한 지 30년이 넘는 곳에 대해선 관망세가 짙어졌지만 입주 10년 이내의 신축과 준신축 아파트의 매수세는 꾸준합니다. 최근 동일 면적 기준 신고가 경신 사례가 속속 나오고 있고 준공 2년 내 아파트 가운데는 매매가가 분양가의 2배 가까이 뛴 사례를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재개발 지역 같은 경우는 사업성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매수 문의가 많이 줄어들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그 대신에 이제 새로이 신축한 아파트 위주로 거래가 좀 활발해가지고 전 고점에 이르게 매매가 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한 가지 정책 변수로 좌지우지되는 건 아닙니다. 낮은 금리와 풍부한 구동자금 그리고 불안한 금융시장 등과 맞물려 정부가 극약 처방으로 내놓은 분양가 상한제 카드가 앞으로 집값 향방에 어떠한 영향을 줄지 주목됩니다. YTN 이하린입니다. 홍콩 국제공항의 항공편 운항이 반정부 시위의 영향으로 또다시 모두 취소됐습니다.
홍콩 시위 진압에 중국 당국이 직접 개입할 거라는 우려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호서대학교의 전가림 교수를 모시고 이번 홍콩 시위대 공항 점령 사태 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대개 이제 국가에 정말 별난이면 정부 종합청사를 점거하고 그러면서 하는 게 이제 공항을 점거하고 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데 네, 맞습니다. 시위대가 공항으로 가는 건 왜 그렇습니까? 뭐 아무래도 공항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이 대단할 겁니다. 왜냐하면은 공항은 일국의 관문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외국 여행객도 많고 또 아무래도 국제적인 영향을 이제 파급시킬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자리라고도 볼 수 있겠죠. 특히 이제 홍콩 국제공항이 90여 년의 역사 속에서 지금같이 그 폐쇄 위기를 처음 겪었는데요. 뭐 일단 시위대들이 이제 공항을 가게 된 이유에는 접근성이 좋다라는 것을 이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뭐 그리고 또 지금까지 홍콩 시위를 얘기하면서 많이 얘기되고 있는 게 이제 폭력 사태인데 그 폭력 사태가 제대로 보도되지 않았는데요. 적어도 국제공항 안에서의 폭력 사태는 없을 것이다. 그래서 폭력 사태를 이제 어느 정도 축소시킬 수 있는 그런 근거도 되고 또 상대적으로 또 더 잘 알릴 수 있는 그런 근거도 되죠. 그리고 홍콩 공항이 갖는 이제 국제적인 위상도 상당합니다. 뭐 여기에 그 운송량으로 보게 되면 2017년 기준에 의하면은 세계 8위거든요. 1년에 약 7천만 명 정도가 홍콩 국제공항을 거쳐서 나갑니다. 그리고 화물 물동량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세계 1위입니다. 1년 연간 처리 규모가 이제 500만 톤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이러한 국제적인 위상, 상징성 그리고 지금의 홍콩 사태를 대외적으로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판단을 했고 또 지리적인 접근성도 상당하다. 뿐만 아니라 중국과 인접해 있기 때문에 지금 중국의 그 교통 허브 역할도 동시에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내륙 지역에 있는 중국인들한테도 이 홍콩 사태의 어떤 문제성을 전파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될 수 있겠죠. 네. 보니까 뭐 지하철 운행을 중단시킨다거나 도로를 점거한다거나 해서 흔히 삼파투쟁이라고 하는데 이건 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삼파투쟁이라는 거는 이제 이번 시위대들이 시위에 대한 결의를 다지는 측면에서 나온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장을 철시를 하고요. 보통 삼파라고 하면은 그 석삼자에다가 파업할 때 그 파자입니다. 그래서 시장을 철시하고 학생들이 수업 거부를 하고요. 그리고 공무원들이 이제 근무를 안 하고 이제 파업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번 시위에 있어서의 적극적인 홍콩 시민들의 동참 그리고 호응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한 어떤 결의 같은 것도 느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해지는 동영상을 보면서 이제 섬찟해질 때가 중국의 이제 무장 경찰이나 무장 병력들이 홍콩 바로 앞에 있는 지역에 모여서 뭔가 연습하고 훈련하는 영상이 이제 공개되기도 하고 그다음에 지금 중국 지도부하고 중국의 원로들은 또 뭐 피서겸 모여가지고 뭐 회의도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회의라는 걸 합니다. 그 이후에가 이제 어떻게 될 건가 다들 이걸 걱정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베이다이허 회의는 아마 이번 주말 정도면은 끝날기라고 보고요. 주요하게는 이제 원로들한테 국정 전반에 대한 것을 설명을 하고 그리고 또 토의를 하는 장소입니다. 이 자리에서 홍콩 시위에 대한 문제를 간과할 수 없겠죠. 아무래도 사안의 어떤 중요성을 보더라도요. 그렇지만 무력 진압에는 상당한 부담이 있을 거라고 중국 정부는 인식하고 있을 겁니다. 이미 8월 초부터 중국의 어떤 인민해방군이라든지 무장 병력들이 홍콩 주변에 이제 집결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호이조라든지 선전이라는 지역이에요. 근데 실질적으로 제가 무력 진압이 좀 힘들지 않을까라고 이제 보는 몇 가지 이제 근거가 있는데 첫 번째는 올해가 천안문 사태 30주년입니다. 30주년. 네. 우리가 보통 시위의 연속성 그리고 주기성을 얘기할 때 상당한 문화적인 코드와 연결을 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뭐 10년 단위로 끊어지는 어떤 기념적인 행사가 연결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러한 홍콩에 대해서 무력 진압을 하게 됐을 경우에는 중미 무역 전쟁 속에서 홍콩 문제가 자칫 정치적인 이슈로 부각할 수 있다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기를 하자 그러면은 일국 양제라는 걸 지금 중국에서 이제 홍콩에 적용을 하고 있는데요. 원래 목표는 대만에 대한 적용입니다. 대만은 이제 뭐 통일이라는 측면에서 접근을 하고 있는데 이 일국 양제가 한 나라의 두 시스템 아닙니까? 50년 동안 홍콩의 일국 양제를 보장하고 그리고 홍콩인에 의한 홍콩의 통치 그리고 고도의 자치를 얘기를 했는데 50년도 안 된 22년 만에 이런 문제로 인해 가지고서 무력 동원을 한다라는 거는 아마 일국 양제가 무용
하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결과이고 또 이런 것이 굉장히 중국 지도부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무력 시위라든지 어떤 진압의 개연성은 사실 저는 그다지 크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네. 중국 정부는 묘하게 이걸 미국에다 갖다 붙이는 것 같습니다. 미국이 뒤에서 조종하는 거 아니야? 네, 다 그렇습니다. 외부 세력에 의해서 이렇게 자꾸 흥분하는 것 같아. 그 나름대로 뭐 나름대로 그 근거가 있겠죠. 얼마 전에 있었던 시위대와 미국 영사관 직원 간의 접촉이 있었고요. 예, 그리고 사실 미국이 지향하는 것이 자유, 민주, 시장 경제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홍콩의 지도부에 대한 어떤 문제성 그리고 시위대에 대한 물리적인 행사에 대해서 굉장히 반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게 반드시 미국뿐만 아니라 캐나다 총리도 공개석상에서 언급을 했고요. 그렇죠. 예. 볼턴 보좌관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영국을 갔는데 영국에서 홍콩 문제를 논의를 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홍콩은 영국에서 반응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영국도 1년의 어떤 책임도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렇겠죠. 예. 근데 이제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도 나옵니다. 부동산이 엄청나게 뛰고 네. 청년 실업은 늘어나고 네. 홍콩이라고 하면 그래도 국제적인 엄청난 도시였는데 중국의 도시들보다 이제 뒤처지는 것 같고 이런 불만들이 결국 향하고 있는 거 아니냐. 네. 그 의견은 어떻게 보십니까? 어떤 경제적인 이슈에 대한 반대 급부, 반대 행위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네. 이제 기본적인 거는 그런 측면은 이제 부연할 수 없는 사실이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인들이 많이 홍콩에 진입하다 보니까 중국인들에 의해서 홍콩인들이 구축 밀려나는 그런 현상이 지금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경제적인 불안감 그리고 미래에 대한 어떤 절망감 같은 것이 이번 시위와도 연관된다고 볼 수 있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홍콩인에 대한 자치 그리고 홍콩인에 대한 자유권을 적어도 50년 동안 보장한다는 어떤 성문화된 내용을 중국 정부가 지금 그걸 이행하고 있지 않다라는 데에 대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의 발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홍콩 하면은 아까 잠깐 얘기하신 대로 영국에 의해서 그 100년을 이제 통치를 받았던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민주주의라든가 네. 어떤 뭐 개인의 자유 이런 가치들에 대해서 서구적인 문화를 누려왔었는데 중국이 이걸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걸 수도 있나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홍콩에 대한 인식이 중국이 홍콩에 대한 인식과 홍콩이 중국에 대한 인식이 서로 상당한 시각차를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예. 50년 불변을 중국에서는 50년 안에 모든 것을 중국화하겠다라는 식으로 이해를 하고 예. 홍콩에서는 50년 동안 기존의 체제를 남겨놓고 완전히 고장해주겠다. 50년 후에 진행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은 어떻게 보면 중국의 조바심이 낳은 결과가 아닌가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예.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범죄자에 대한 송환법, 이거 네. 반대한다 이렇게 네. 나오다가 갑자기 이제 얘기가 왜 폭력 진압하느냐 여기에 대한 이제 항의 시위. 네. 그러다 결국은 행정장관 물러나라 이제 캐리람인가요? 네. 예. 그러다가 이제는 드디어는 이제 중국의 지도부를 향해서 민주화 시위가 되고 반중국 시위가 돼버렸습니다. 네. 어디까지 악화가 될지 상당히들 걱정을 하고 있는데 보시기는 어떻습니까? 사실 이것이 진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개연성이 있는 문화적인 코드가 내재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번 시위에 있어서는 모든 시민들이 검은 옷을 입었거든요. 예. 항의의 어떤 의사 표현이죠. 근데 그것을 진압하는 일련의 폭도들의 하얀색 옷을 입었습니다. 그게 이제 하얀색과 흑백의 결과가 이제 연결이 되고요. 예. 그리고 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천안문 사태 30주년 이러한 것이 연결이 되고 또 북중국에 대한 시각차와 홍콩에 대한 인식의 어떤 차이가 상당한 큰 괴리를 보이면서 예. 지금 양국 간의 홍콩과 이 중국 간의 갈등이라는 것은 장기화될 개연성이 상당하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더욱더 우려스러운 것은 이것이 주기적으로 반복될 개연성이 상당히 높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상징성이 너무 많이 내포되어 있거든요. 그러한 상징성은 시위를 지속하거나 혹은 주기적으로 반복하는 어떤 주기성에 상당한 요인이 되기 때문에 이런 점은 참 우려스러운 점이라고 봅니다. 예. 근데 홍콩의 시위를 어느 정도 민주화 운동 같다라든가 인권 또는 홍콩의 어떤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네. 그런 질서에 대한 조금은 그 뭐랄까요 이게 편드는 듯한 이미지를 주면 네. 중국 대륙에서 뭐 그 기업에 대해서 뭐 예를 들면 불매운동을 벌인다든가 네. 중국은 또 중국 국민의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들입니까? 중국인들이 일반적으로 인식하는 홍콩은
100년의 치욕을 우리가 씻어줬고 그리고 해방시켜줬다는 시각에서 접근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 관계가 반드시 수평적이지 않고 수직적인 관계로서 변질되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홍콩 사람들을 보는 거는 속칭 우리가 당신네들을 해방시켜줬는데 당신은 왜 해방감을 만끽하지 못하고 서구 지배에서 그렇죠. 해방을 시켜줬는데 중국 정부에 대해서 이런 불만을 갖고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고도의 어떤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향유하고 있던 홍콩 시민들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지금의 현 상황을 이해하기 힘들 겁니다. 특히 언론의 어떤 탄압이라든지 그리고 교육에 있어서의 강제성 이런 것이 중국에서 지속적으로 주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홍콩인들이 느끼는 압박감이라는 것은 그 수위라든지 속도가 상당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일단 또 공항은 폐쇄된 상태라고 하니까 네, 뭐 지금 개제가 됐고요. 네, 좀 지켜보면서 또 유심히 또 도움 말씀 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번에는 뉴이저에 보내주신 이 시청자, 청취자 여러분의 문자 사연들 함께 보도록 하죠. 2128님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건 아마도 그 탈북민 모자에 관한 얘기 같습니다. 좋은 곳으로 가시길 하면서 빌어주셨고요. 네, 탈북자 가족에게 명복을 빕니다. 우리 정부도 그런 점이 미흡했네요. 라는 목소리도 보내주셨습니다. 한일 갈등과 관련해서 2813님 뉴이저 애청자입니다. 일본 생각할수록 버릇을 단단히 고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해주셨고. 네, 4025번님은 반도체도 일본보다 잘 만들었어요. 부품도 일본보다 잘 만들 겁니다. 네. 유튜브에서 노경남님도 일본도 한국 반도체 없으면 서로 피해입니다. 라고 적어주셨네요. 네. 자, 그리고 1394번님은요. 우리의 선조들은 일제 36년 동안 핍박받으면서 물자 없이도 나라를 되찾지 않았습니까? 일본한테는 물러서거나 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힘을 보여줍시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결의에 찬 목소리. 네. 또 유튜브에서 개 잡는 고양이라는 아이디를 쓰시는 분인데 진짜 불쌍한 건 일본 국민입니다. 왜곡된 역사를 가르침받고 거짓된 사실을 그대로 믿고 있습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네, 9330 쓰시는 시청자분은요. 지금 저를 비롯한 국민은 폭염과 그리고 아베 일본 극우주의자들은 진실과 책임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이런 의미에서 엠블랙의 전쟁 이야를 들려줬으면 합니다라는 문자도 보내주셨는데요. 자, 또 다른 시청자님께서는 폴킴의 안녕을 또 신청을 해주셔서 네, 마무리하면서 같이 좀 들어볼까 합니다. 폴킴의 안녕으로 가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요? 자, 이제 마무리해야 될 시간인데요. 네. 오늘은 그럼 폴킴의 안녕을 준비했습니다. 뉴이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시간을 뒤로 한 채로 여전히 아프겠지만 하룻밤 자고 나면 사라지는 꿈처럼 너를 잊게 될까 두려워져 무심히 널 떠올리게 되면 불안해지는 맘 어떻게 해야 하니 안녕 이제는 안녕 이 말 도저히 할 수가 없어 너로 가득 찬 내